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락 구간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승을 못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확실성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는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업이 과연 이게 꺾일 거냐 유지될 수 있느냐를 꽉 잡고 가야지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자, 그러면 말씀하신 성장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 물론 가치 투자를 위주로 하시지만 네. 또 성장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너무 우리가 보면은 가치주와 성장주 너무 딱 벽을 네. 갈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다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실까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장의 기대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 수치를 이제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들은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그게 싼 기업이든 비싼 기업이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기업이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 폭이 시장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싼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을 경우,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났을 때는 주가가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평가야 아니면 이건 사면 안 돼.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은 하진 않고요.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만큼 넘어설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밸류에이션이 꽤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대파 의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서 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수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는 수주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언제 꺾일 거냐라고 보면은 저는 답은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를 하회할 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던 부분은 우리가 기대치를 계속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영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 기대치라는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걸 충족했을 때는 더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더 높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은 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주식과 관련해서 2차 전지 특히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침투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기차의 침투율이 뭐 몇십 프로 정도 될 때까지 보통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러한 어떤 성장 산업들의 네. 그 성장세가 끊기는 아니면은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 순간에 침투율. 근데 이제 그거는 워낙 산업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좀 독특했던 부분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하고 배터리가 경쟁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이제 독주하거나 이제 다 과점할 수 있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독특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일반화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신규 사업이 이제 좀 주가에 반영되거나 의미 있게 반영되는 이제 트리거 포인트는 전체적인 사업 매출에서 이제 10에서 20% 이상,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이제 올라섰을 때를 저는 기준으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어닝을 좀 드라이브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액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2배 늘어도 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에서 20%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늘었을 때 기업의 이익을 이제 20에서 30% 정도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침투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5에서 10% 정도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이제 비슷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지나다 보니 뭐 1에서 2%라고 하면은 좀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이상 되면은 그래도 간간히 보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 조금 기본적인 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저는 이게 눈에 좀 들어오던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 네. 보류해야 되는 기업이 네. 나와요. 네. 어떤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보유해야 되는 기업들은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가장 조금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IR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어떤 도덕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업황이 좋아져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 범위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익이 얼마만큼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훼손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30% 증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주주가 말도 안 되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제 성과급을 받아가면서 그 이익을 절반을 가져간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적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IR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이제 장밋빛 이제 미래를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많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이제 투자를 했더니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식 발행수가 늘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 아예 IR을 폐쇄해 버리는. 뭐 이런 경험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피하고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가끔 코스닥에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 사업 목적을 네. 추가하고 혹은 네. 사명 변경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네. 유상증자를 꼭 하더라고. 네. 신사업 어떤 추진금 뭐 이런 네, 걸로 해서 맞습니다. 요새 2차 전지 리튬 같은 게 막 유행한다 그러면 막 따라서 네, 하고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일단 네. 좀 피하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무상증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오른 경향이 보였던 뭐 그런 것도 이제 테마가 될 때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저가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이 500원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가주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테마가 불었을 때는 뭐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핀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였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때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버핏 하면은 그 가치 투자 이걸 먼저 떠올리는데 왜 재무제표에서 가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네. 더 이상 재무제표만 가지고 네. 이 기업의 성장이라는 걸 예상하기 어려우니 네. 버핏식의 그 재무제표 분석 이거는 네. 좀 이제 철진한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 그 순이익 지표 활용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게 지금 그게 유용한 방식인지 이것도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에 이제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가치 투자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상식적인 투자가 존재하는 한 이제 기업의 이익 지표는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익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후행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선행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거나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80% 그리고 이제 숫자적인 부분이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부분은 결과치 내지는 이제 그 나중에 그 확인 과정에서 이제 확인하는 숫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버리고 갈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이게 네.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네, 이제 순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 계속 중요한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강도나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확인을 한다라는 게 그러려면 이제 기업 분석도 잘 해야 되지만 그 네. 사업 분야 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결국 뭐 우리 워렌 버핏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무슨 절대적인 경제적 해자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런 것이 얼마나 그 강한지,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죠? 가장 이제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이제 관심이 있거나 내가 이제 전공을 했거나 이제 많이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챗 GPT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혹은 어떤 비즈니스가 돈을 벌게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련된 비즈니스에 본인이 이제 속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전자공학을 이제 전공을 했으면은 뭐 IT에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화학을 이제 전공을 했으면 화학 업종 뭐 이런 식으로 내 아는 범위, 능력 범위 내에서 고르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좀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옷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패션 기업들을 분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이제 K-팝이라든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게임 업종을 분석하기가 좀 더 남들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경쟁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피터 린치 언급을 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하락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하락장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가장 맞출 큰, 수 없다. 맞출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상승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구간을 못 먹으면은 이제 하락 구간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승을 못 먹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거는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폭락장이 오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순간을 그러니까 잽싸게 네. 빠르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 네. 고민을 하면서 뭐 팔고 사고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버티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네. 피터 린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슈퍼 개미가 된, 그러니까 큰 자산을 얻으신 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주식시장을 예측해 가서 주식을 다 팔고 나갔다가 귀신같이 이제 바닥을 맞춰서 이제 주시장에 다시 들어와서 돈을 번 분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하락을 맞아가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고 반등을 먹으면서 자산을 늘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들을 뭐 예측하고 싶다 혹은 반영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일단 기본적인 자산 비중을 따졌을 때 한 60% 정도 가져가다가 이걸 좀 더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을 예측해서 다 팔거나 상승을 예측해서 이걸 100%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맞추는 걸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분도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이 참 이 책에서 묘사한 거와 좀 너무나 흡사한데 네. 지금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연준에 네. 이것으로 인해서 뭐 많이들 멍이 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올해 미국의 금융은행들의 어떤 파산 위기로 이제 그게 부각이 됐고요. 네, 뭐 맞습니다. 어떻게든 덮었지만 네. 그로 인한 어떤 몇 개월 후에 그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위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네. 혹은 그게 잘 마무리가 된다 해도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한 그 긴축, 네. 이 강도,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하게 오지 않겠냐. 요즘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많이 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네. 피터 린치라면 워렌 버핏, 네. 뭐 어떻게 대처를 할까 궁금해요. 저는 그냥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피터 린치가 됐든 워렌 버핏이 됐든 왜냐하면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 이제 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을 했지만 이 실리콘밸리 뱅크로 인해서 어떤 은행들이 향후에 문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의 영역보다는 좀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이제 다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이슈가 얼마만큼 파장이 클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뭐 주식을 팔고 이게 언제 실제로 그런 사태가 발생할지 이런 시점까지도 맞추시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가깝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플레가 됐든 금리 이제 인상이 됐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은행 파산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끝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이제 5%든 5.25%든 뭐 5.5%든 뭐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예를 들어서 뭐 6%가 될지 5%가 될지 뭐 4%가 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맞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을 때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우리가 좀 예측하기 힘들거나 혹은 이제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그 규모 자체가 좀 엄청나게 확산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은행 사태는 좀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 있고 은행 자체 고유적인 특성들, 그러니까 투자를 좀 미스매칭이 되게 좀 잘못 투자했던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불확실성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는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통제 영역 하에 있다 보니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너무 걱정을 해서 이제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대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 침체, 아까도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그 대표님도 어차피 뭐 지금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자산과 현금의 비율을 6대4 정도로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조금 이 부분들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식을 가급적이면 90% 정도를 유지를 해요. 90%? 예, 왜냐면은 고객분들마다 이제 성향 자체가 좀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이슈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특정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는 채권을 갖고 있고 60%를 이제 주식을 운용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길 때는 이게 100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제 고객한테 봤을 때는 40은 채권, 60은 주식 해서 60에 해당되는 부분을 맡겼는데, 저희가 여기서 또 자산 배분을 해버리면은 고객분이 이제 생각했던 자산 배분을 우리가 역행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저희가 하락 베팅을 하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배분이라는 부분, 그리고 현금 비중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급격하게 가져가기는 힘든 좀 구조적인 부분 특성은 좀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고 걱정도 있지만 네. 90%의 비중으로 네, 저희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90에서 95% 정도씩은 다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 한들 네. 뭐가 됐든 순간적으로 벌은 플러스가 난 경우들이 다 경험이 많아요. 네. 근데 그 팔기를 머뭇머뭇거리다가 보면은 다시 네. 마이너스 아니면은 네.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네. 그래서 이게 매도를 도대체 언제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제 뭐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평가가 예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갔던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목표 주가가 12,000원이니 지금 12,000원이 됐을 때는 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면서 생각이 바뀐 부분은 밸류에이션이란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2배라고 과연 이제 지정을 하고 딱 고정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유연하게 이제 판단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메탈 소재,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메탈 소재 기업을 오늘 다 전량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사실 부담스러운 수준을 좀 넘어선 수준이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유했던 이유는 시장의 인기가 시장의 광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좀 더 보유해 보자.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충분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저는 시장 과열이라고 단기적인 과열 구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뭐 특정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이제 뭐 조만간 이제 수주를 받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제 수혜를 받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충만해 있는 시점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주가 나온다고 한들 저는 나오게 되면 전 폭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시점을 맞춰서 저희가 귀신같이 고점에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더 오른다고 한들 저희는 이제 더 가져간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매도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기대치 얼마만큼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기 침체 혹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95% 주식을 들고 간다고 하셨는데 네. 도대체 어떤 주식들을 기준으로 들고 가실까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워렌 버핏도 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벗고 있었는지 알 수 네. 있다. 네. 이게 연관이 네. 되면서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바텀업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넘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확실히 2분기 때, 3분기 때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거시경제 지표나 해외 그러니까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기업 실적이라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된 지표들을 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가항공이다라고 하면은 제주도 항공 노선의 운임 가격, 티켓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노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수준으로 이제 티켓 가격이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 두세 배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티켓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팔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향후에도 이런 좋은 실적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이제 5에서 5.25가 되냐, 5.5%가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격이 유지되느냐가 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만 보고 간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외부 변수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 지표들을 꽉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 리펀드 사업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월별 데이터를 보면은 매출액이 바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하면은 팔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은 여러 회사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이야기를 다 종합해봐도 굉장히 매출액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매출액이 꺾인다라는 부분만 보이지 않으면은 저희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시 경제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 현상들, 네. 걱정들 이거는 무시하고 네. 그냥 이 기업이 개별적인 기업이 과연 이게 꺾일 거냐, 유지될 수 있느냐를 꽉 잡고 가야지만이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외부적인 부분을 이제 소음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와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문제니까 다시 좋아지면 이 기업은 다시 그 이전으로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질 거니까 이제 주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져서 개별 기업의 매출액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주식을 좀 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현상에 네. 대해서는 일단 무시하고 네. 지금 시점에서 계속 저희가 전망. 이제 살펴보는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전히 좋거나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니 주식을 팔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기 침체가 만약에 현실로 오고 매출에 그런 어떤 타격이 데이터들이 받는다. 확실히 이제 줄어든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주식을 줄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 빠르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워렌 버핏을 빠르게 배우자?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사실 이제 앞에 워렌 버핏이 붙은 이유는
제가 이제 버핏이 워낙 좀 그 현인이다 보니 그러니까 다양한 말씀들을 하셔서 그 좋은 이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보니 전반적인 주식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풀어서 쓴다고 하면은 충분히 버핏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잘게 부셔서 좀 더 이제 먹기 쉬운 형태로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워낙 좀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막 이게 막 쭉 길게 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좀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부분은 되게 이제 축약된 형태 혹은 이제 먹기 좋은 형태로 딱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을 해서 빨리 소화할 수 있게끔 이제 전달해 드린다라는 관점에서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네, 그 투자를 이제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힘들 때 혹은 뭔가 투자를 하기 전 이럴 때 떠오르는 네.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떠오르는 네. 그 명언, 네. 예, 조언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사업가미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본인들의 루틴은 항상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든 나쁘든 아무런 이제 동요 없이 이제 흥분된 상황 없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루틴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작이 폭등을 했던 폭락을 했던 저에 대한 루틴이나 하루 일과나 제가 하는 일은 동일해요. 그냥 똑같이 좋은 기업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문제가 없는 걸 살펴볼 뿐이지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주식을 팔아야겠다 혹은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야겠다 혹은 뭐 주식이 이제 떨어졌으니 불안하니까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차분하게 나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투자의 원칙 혹은 마인드 잘 한번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까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